말아야 될 음식 얘기했고 미생물에 대한 관리 얘기를 했고 나머지 아까 제가 좀 지나가다 지방 산패와 관련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메가3, 6 지방산을 제공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영양 균형을 맞출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 오메가 지방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특히 높은 온도, 체온 정도에서 산패가 잘 됩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산패가 잘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와 맞닿지 않도록 잘 이렇게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도뿐만 아니라 산소와 자주 노출될수록 그리고 시간이 길어질수록 보관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리고 빛에 닿을수록 이게 산패가 잘 돼요. 오메가 지방산들은. 그래서 이 펫푸드는 이 간식인데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오메가 지방산이 많은 간식이라면 안 좋은 방식이에요. 이 포장 방식은. 근데 오메가 지방산이 없는 간식이라면 뭐 이렇게 포장해도 무방합니다. 뭐 파괴될 게 별로 없어요. 저는 이렇게 안에 있는 거 보시고 싶으세요? 그럼 그리고 이게 산소가 들어가요. 이게 접합 부위가 완벽하게 이렇게 실링이 안 돼요. 산소가 들어가는 그리고 이거 또 이렇게 이중 포장이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단일 포장이면 산소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메가3, 6는 포장 방법이 되게 중요해요. 산소가 유입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아까 이때까지는 우리가 고려해야 될 두 가지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위생과 관련된 얘기를 했고 이제 영양 균형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건데 위생은 그래도 좀 쉽죠. 쉬워요. 이거 좀 어려우실 거야. 영양 균형이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인데 굉장히 숙달이 되고 이제 좀 보시면 되게 쉬운 방법이에요. 되게 쉬워요. 해보시면 영양 균형이다. 너무 적게 먹으면은 결핍증이고 너무 많이 먹으면은 중독증이다 해서 너무 적지도 많지도 않는 적당 수준의 영양소를 제공해야 된다. 이 적당 수준 여러분들 다 못 외우시잖아요. 어느 게 칼슘이 어디가 적당 수준이고 예를 들어 요오드가 어디가 적당 수준인지 모르시잖아. 그거 몰라도 돼요. 그거 다 적혀있는 그걸 제공해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비교해가지고 내가 만들어준 식재료가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균형이다. 나이아신은 비타민 B3이죠. 수용성 비타민이죠. 그래서 이게 수용성 비타민의 경우는 중독증이 거의 없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있어요. 나이아신은. 너무 적게 먹이면은 결핍증이 생기고 조금 높여봤더니 이제 추천 최소량이 나오는 거예요. 적어도 이만큼은 먹이자. 그 다음에 요까지 먹여봤더니 이거 되게 많은 양인데 이까지 안전하더라. 그러면 이거 이상은 넘기지 말자. 근데 좀 더 높였더니 죽더라. 그러므로 이거 되게 위험한 수준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천 최소량과 최대 허용량 사이에 가운데 있으면 더 좋고 여기에 들어가게끔 우리가 균형을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특정 영양소에 대해서. 영양균형에 관한 조사 아까 말씀드리다가 일부 드렸는데 UC 데이비스 수의과 대학 영양센터에서 200개 인터넷과 책에 있는 레시피를 전부 다 가져와가지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95%가 최소 한 가지 영양소가 부족하고 83.5%가 두 가지 이상의 영양소가 부족했고 6.5%는 양파 등 유해 원료가 포함되더라. 이런 스터디들 때문에 자연식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들. 자,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이 영양균형이 만약에 확보 안 됐으면 그건 누구의 문제입니까? 사람의 문제예요, 사람의 문제. 음식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식재료가 오염이 됐어요. 누구의 문제예요? 사람의 문제죠. 음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음식만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음식만 가지고. 이거 다 사람의 문제다. 영양소를 제대로 균형 있게 해줄 줄 모르고 만들다 보니까 생긴 문제라는 거죠. 음식은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문제가 됐던 영양소들은 아연 어디 많이 들어있어요? 해산물에 많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식재료에 해산물 넣는 경우 되게 드물어요, 그죠? 굴에 많이 들어있죠, 굴에. 이 아연이 부족한 경우에 피부질환이라든가 면역저하라든가 문제가 생기죠. 비타민 D도 굉장히 부족할 수가 있어요. 자연식 하시는 분들 많이 놓치는 영양소죠.
콜린은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거는 체내에서 합성되는 거라 가지고 적게 들어가도 무방한 영양소예요. 그리고 EPA, DHA는 오메가3죠. 이게 부족한 경우, 비타민 E가 부족한 경우, 칼슘은 부족한 게 35%였고 오히려 과잉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특히 자견에서 이렇게 뼈가 안 보여요. 뼈 성장이 안 된 거죠. 이게 병원에 직접 실제 있었던 케이스죠. 그래가지고 그냥 일반 사료 먹였더니 뼈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고양인데. 그래서 너무 적게 먹이면 뼈가 안 생기고 너무 많이 먹이면은 특히 자견에서 뼈가 동그랗게 돼요. 그 뼈가 이렇게 오다리처럼 동그랗게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많은 분들이 나는 통닭채로 뼈채 씹어 먹게 해준다. 이게 맞는 방법인가? 칼슘은 조심해야 될 영양소입니다. 너무 적게 줘도 안 되고 너무 많이 줘도 안 돼요. 이 안에 뼈가 들어있죠. 이 통닭이 1kg라고 가정하면은 내장을 뺐다 가정하겠습니다. 뼈 무게는 한 100g 정도 돼요. 그러니까 무게 10%는 뼈라고 볼 수가 있어요. 뼈의 한 30%가 칼슘이죠. 그럼 이 통닭 1kg에 30g이 칼슘이란 얘기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 통닭에 물이 있어요, 없어요? 수분이 한 70% 있죠. 그럼 곱하기 그냥 2.5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30 곱하기 2.5를 하면은, 그러니까 DM으로 환산해야 되니까, 그러면 한 75g이죠, 1kg당. 몇 프로예요? 7.5%죠. 1kg당 75g이면은 7.5%죠. 이 통닭채로 준다는 얘기는 칼슘을 7.5% 공급한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과량이고 자견에서는 1.8% 넘기면 안 돼요. 뼈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에코에서는 소형견한테는 2.5% 넘기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7.5%면은 최대 허용량의 3배가 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주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자연에서는 그렇게 먹었다는 거예요. 자연에서는 뼈를 안 먹잖아요. 그죠? 이렇게 남기고 뼈 안 먹어요. 그리고 비타민 D도 간과하기 쉬운 영양소인데 우리 한국 사람의 90%, 그 다음에 미국인의 70%가 사람 얘기예요. 이제 부족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햇빛을 잘 안 보니까. 우리 사람은 피부에 콜레스테롤이 일종인 세븐디하이드로콜레스테롤이 있어가지고 이게 UVB, 그러니까 UVA가 있고 UVB가 있잖아요. UVA는 그 노화와 관련된 거고 UVB는 이제 피부를 까맣게 태우는 것과 관련이 있는 자외선이에요. 근데 이 UVB, 피부를 까맣게 태우는 것과 관련이 있는 자외선이 이 콜레스테롤의 일종인 세븐디하이드로콜레스테롤을 비타민 D3로 변환시켜줍니다. 사람은. 개고양이 이게 안 돼요. 개고양이는. 털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자체가 별로 없어요. 피부에 돌아다니는 이 성분이 별로 없다 보니까 바뀔 것도 없는 거예요. 이 D3가 많은 음식이 대구 간류 또는 연어, 홍연어에 좀 많이 들어있고 노른자에도 조금 들어있고 이거를 식품으로 제공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D3 자체가 있기 때문에 여기. 그래서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일단 간으로 가가지고 저장됐다가 이제 콩팥으로 가서 칼슘의 대사와 관련된 일을 합니다. 비타민 D가 너무 부족한 경우에는 뼈가 별로 이제 안 튼튼해지는, 그러니까 골바르게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옛날 얘기였어요. 지금 2010년도 이후에 비타민 D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요. 특히 종양과 관련돼 가지고 비타민 D가 항종양 영양소로 굉장히 사람에서 많이 연구가 됐고, 지금 이 파란색으로 돼 있는 거는 동물에 연구된 거예요. 사람에서는 사망률을 낮춘다라든가 면역 기능을 높인다라든가 호흡기 질환, 비만, 호르몬 조절, 호흡기 질환과 비만을 완화시킨다거나 당뇨를 완화시키거나 순환계 질환을 억제시키거나 자가면역 질환을 줄이거나 여러 다양한, 왜냐하면 비타민 D가 하는 역할이 그러니까 세포를, 체내 여러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를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이 파란 거는 동물에서도 어느 정도 입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뼈만 관련된 게 아니에요. 비타민 D가 이 전체적인 대사를 좀 촉진시켜주는, 그러니까 정상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족할 수 있는 영양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영양 균형이라는 게 너무 적게 주면 안 되고 너무 많이 줘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힘 조절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지금 받아 적으실 수 있으시면은 적으시면은
되고 제가 좀 이따 끝나고 여기다 다시 또 써드릴게요. 여기서 파일 하나를 다운받으셔야 돼요. 이 파일이 어떤 파일이냐면은 USDA에서 제공한 7,900여 가지 식재료를 분석해 놓은 겁니다. 뭘 분석해 놓은? 영양소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분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식재료 내가 얼만큼 넣겠다라고 예를 들어 30g을 넣겠다라고 하면 그 30g 안에 칼슘이 얼마 들었는지 인이 얼마 들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균형을 잡고 있는지 내가 예를 들어 5개 식재료를 여기 있는 자료를 가지고 따와가지고 분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g씩 5개 식재료를 넣어서 500g을 만들어요. 그 500g 안에 뭐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다 더하면은. 그게 균형이 맞는지를 보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DM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균형을 제시한 모든 자료들은 다 물을 뺀 기준이에요. 수분을 뺀 기준이에요. 굉장히 쉬워요. 지금 이렇게 써놔서 어려워 보이는데 직접 해보면 되게 쉬워요. 그래서 균형이 맞는지 여부는 반드시 수분을 빼고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균형이 안 맞는 경우는 이제 보조제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파일을 실행하면은 맨 처음에 첫 화면이 이게 뜹니다. 7,907가지 음식, 엄청나게 많은 음식들이 있죠. 여기 닭가슴살 생거, 이게 브로일러가 6개예요. 6개. 그러니까 브로일러가 우리가 먹이는 닭이에요. 6개. 예, 닭가슴살, 그리고 미돈리는 껍질 벗긴 거죠, 그죠? 생 닭가슴살 껍질 벗긴 거 100g을 여기다 입력했더니 수분은 75.79%. 그 다음에 쭉 영양소들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보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인지 모르겠어요. 자, 이거를 만약에 닭가슴살만 100g을 줘요, 강아지한테. 균형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왜 안 맞느냐? 자, 닭가슴살 100g에 그냥 중요한 영양소만 여기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단백질은 21.23g, 100g 안에. 100g 안에 물이 4분의 3이고 단백질이 21이다. 그러면은 이건 닭가슴살이 단백질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렇잖아요. 물 빼면은 80% 정도잖아요. 곱하기 4를 하면은. 그 단백질이 80%인 식재료가 되는 거예요. 물을 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지방도 있고 칼슘도 있고 쭉 나오죠. 원래 육고기에는 칼슘이 거의 없죠. 이는 많이 들어있는데. 자, 이거를 맨 처음에 해야 될 게 수분을 뺀 거를 계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0에서 수분을 빼면 24.21g이 나오죠. 밑에 영양소 그대로죠, 그죠? 물만 뺀 거니까. 그러니까 물을 뺀 말린 거에 대한 어떤 영양소가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가져오시면 되는 거예요. 쉽죠? 근데 우리가 기준을 잡고 있는 이 에프코라는 기관이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 1kg 안에 어떤 영양소가 얼마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거 1kg로 변환시켜야 되잖아요. 어떻게 변환해요? 1000 나누기 1kg가 1000g이니까 1000 나누기 24.21을 하면은 24.21에서 얼마를 곱해야 1000이 나오는 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24.21에서 41.31이에요. 그러니까 1000 나누기 24.21을 하면 41.31이 나오죠. 각 영양소에서 41.31을 곱하면은 이게 만약에 1000g이라면은 이런 영양소들이 이만큼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나오겠죠. 그렇잖아요. 이건 다 이해하시죠? 이제 에프코랑 비교를 해봅니다. 에프코 1kg 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단백질은 118% 이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1kg은 1000g이니까 18%면 180g이죠. 180g, 이 단위를 잘 보셔야 돼요. 어떤 거는 퍼센트고 어떤 거는 그램이고 어떤 건 밀리그램이고, 비타민 같은 경우에 어떤 거는 국제 단위를 쓰는데 어떤 거는 마이크로그램 단위를 쓰기도 해요. 그래서 그 비교를 잘 해보셔야 돼요. 인터넷에 찾아보면 다 나와요. 예를 들어 가지고 비타민 D1IU는 몇 마이크로그램이냐? 그러면은 0.025 막 이런 식으로 인터넷에 나오니까 그 단위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단백질은 18% 이상, 지방은 5.5% 이상이니까 55g 이상이 되겠죠. 1kg 안에. 그래서 칼슘은 0.5% 이상이에요. 에프코에서.
그럼 1kg 안에 0.5%는 몇 g입니까? 5g이죠. 5g. 5g은 몇 mg이에요? 5000mg. 1000mg이 1g이니까. 그러니까 단위 환산만 잘 하시면은 굉장히 쉬운 방법이에요. 자, 이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단백질은 87.6%. 굉장히 높죠? 에코 기준을 넘겼죠. 그죠? 지방도 에코 기준을 넘겼죠. 칼슘 넘겼습니까? 못 넘겼죠. 굉장히 모자라죠. 5000이 최소 들어가줘야 되는데 200mg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닭가슴살만 평생 먹이면은 칼슘 부족에 문제가 생긴다. 이는 어떻습니까? 충분하죠. 그죠? 그리고 아연 모자라고, 비타민 B1은 뭐 턱걸이, 비타민 A 모자라고, D 모자라고, E 모자라고, 다 거의 뭐 대부분 다 모자라죠.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죠? 단일 식재료만 주는 거니까. 그럼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닭가슴살 이거 보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강아지가 고구마를 좋아해요. 고구마 100g, 200g을 주자. 이거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균형? 안 맞겠죠? 왜 안 맞느냐? 자, 닭가슴살 100g 아까 그 자료를 그대로 여기다 가져온 거예요. 그 다음 고구마 익힌 거 그대로 100g 안에 이만큼 들어있는 걸 그대로 입력한 겁니다. 이거는 주요 영양소만 제가 해놓은 거예요. 다 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하시려면 USDA에 있는 건 다 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하시려면 필수 영양소만. 총계가 200g 안에 수분이 155.92, 그 나머지 영양소들 쭉 함량이 나와 있죠. 물을 빼야죠. 그렇잖아요. 물을 빼면은 건물 44.08g 안에 뭐 다른 영양소들이 다 이만큼 들어있겠죠. 똑같이 들어있겠죠. 물만 뺀 거니까. 그렇잖아요. 건물 기준으로 우리 비교하려고 물 뺀 거니까. 그러면은 1000에서 44.04를 나누면 22.69가 되죠. 이 영양소에서 반대로 22.69를 곱해야지 1000에 부합하는 각 영양소의 함량이 나오는 거죠. 이거를 에코하고 비교를 해보면, 에코는 인터넷 구글에 가셔가지고 에코 치시면은 나와요. 에코 PDF 치시면 돼요. PDF. 친절하게 PDF 파일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2014년 자료인가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NRC보다 에코가 좀 더 나아 보여요. 제가 볼 때는. NRC는 특히 단백질 같은 경우는 10% 이상이라고 돼 있는데 너무 적게 잡았어요. 너무 그 연구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NRC는 연구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기는 해요. 연구된 거를, 영양소에 대한 연구된 거를 그대로 이제 배포를 해줬기 때문에. 근데 그 기준 단백질 10%에서 이제 좀 문제가 생기더라. 그러니까 10% 이하에서 문제가 생기더라. 근데 10%에서 문제가 안 생기더라. 해서 10%를 잡은 거예요. 근데 최근에 2015년도에 다른 연구는 10%가 NRC에서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먹여보니까 근육 소실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혈액 검사상의 문제는 없었는데 근육 손실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NRC는 2006년도 자료예요. 그다음에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서 2014년도 기준이니까 에코가 좀 더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DM 기준으로 이대로 나와 있지가 않아요. 에코는 칼슘, 단백질, 지방 같은 영양소들은 퍼센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램 또는 밀리그램으로 변환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철에 여기 지방 아까 그램, 밀리그램, 여기 칼슘하고 인, 마그네슘까지가 이제 다량 미네랄까지는 퍼센트로 나와 있고, 예를 들어 나트륨, 칼륨 등이 여기서 빠졌는데 그것도 다량 미네랄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퍼센트로 돼 있고, 여기 미량 미네랄들은 이제 킬로그램당 밀리그램으로 돼 있어요. 에코가. 그러니까 이거는 안 바꿔도 되는 거예요. 이것들을. 그러니까 이 단위를 잘 보셔야 돼요. 에코 단위하고 USDA 자료에서 제공한 단위하고 비교를 잘 하셔야 돼요. 단위를 맞추셔야 돼요. 그래야지 비교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쭉 비교를 해봅니다. 단위를 다 맞춘 거예요. 칼슘 모자라죠. 고구마에 칼슘이 안 들어있잖아요. 그죠? 당연히 모자라겠죠. 그 다음에 이는 확보가 됐고, 마그네슘 확보됐고, 철 모자라고, 구리 모자라고, 아연 모자라고, 망간은 어느 정도 확보되고, 셀레늄 확보됐고, 이것도 확보가 어느 정도 됐고, 비타민 A는 너무 과도해요. 여기 이제 제가 빠뜨린 게 있는데, 비타민 A는 그 킬로그램당 25만을 넘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거는 최소 요구량이지만 최대 허용량이 있거든요. 칼슘도 최대 허용량이 1.8%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같이 비교해 보셔야 돼요. 자, 적은 것과 많은 것을 비교해가지고 그 사이에 오게끔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비타민 D랑 E도 모자라죠. 그래서 이것들, 모자란 것들을 충족시켜줘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그 모자란 영양소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식재료를 찾아가지고 넣어보셔야 되겠죠, 그죠? 실제 어떤 분이 자연식을 하시고 계셔가지고 함량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닭가슴살이랑 닭다리살이랑 간, 심장, 여러 가지 식물성 식재료들하고 이런 여러 가지 영양소들 같이 제공을 하고 있었어요.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 먹이는 거에 대한 모든 함량을 다 USDA에서 가져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USDA하고 USDA에서 가져온 그 양이 균형이 맞는지 이제 먼저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질문이 하나 생기지 않아요? USDA에 있는 닭고기는 미국 닭고기잖아.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닭고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USDA에 나온 여기 애호박은 우리 토양에서 자란 애호박하고 다르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측정치 아까 그 예측치가 있었잖아요. 이걸 전부 다 함량 다 넣어가지고 나온 그 수치를 가지고 있고 이걸 그대로 맡겨봤습니다. 검사기관에 맡겨봤어요. 두 군데다가. 하나는 식품과학연구원이고 하나는 한국사료협회고 두 군데 다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이죠. 측정치하고 예측치가 비슷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USDA 자료를 쓰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완전히 다르면은 미국 거랑 우리 거랑 완전 다른 거 아니에요. 못 쓰는 거죠, 그죠? 비교한 자료가 비교를 해봤더니 단백질은 예측치 우리가 입력을 해봤더니 이 정도 나오더라. 61.2% 나오더라. 식품과학연구원은 요 정도, 사료협회는 요 정도. 다르네? 다르잖아요. 근데 이게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측정하는 기관이라든가 측정자 그리고 어떤 도구를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좀 달라져요. 왜냐하면 이 수치도 우리가 예측한 수치지만은 USDA에서는 그들이 하는 방법에 의해서 측정한 수치잖아요, 그죠? 좀 다르지만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이 단백질 수준이 높아요, 낮아요? 100g, 이 퍼센티지가 높아요, 낮아요? 퍼센티지가 다 높은 거예요. 높으냐 낮으냐의 수준을 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여기 막 안 맞아서 문제가 된 애가 아니라 이 수준이 단백질이 되게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된다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단백질 밑에 아미노산들 있죠. 필수 아미노산들인데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여러분들 육류 위주로 주실 거 아니에요. 자연식 하실 때. 육류가 많으면은 여기 필수 아미노산도 자연스럽게 다 충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을 봤더니 되게 높은 수치로 유지가 되죠. 수준이 높은 수치로 유지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측치하고 기준하고 식품과학연구원하고 사료협회 자료 측정치가 나오고 이거는 예측치, 이 두 개는 측정치, 요거는 기준. 그래서 여기 색깔 보시면 칼슘인을 봤을 때 예측치는 칼슘 0.8%, 인 0.7%로 기준을 잘 넘겼죠. 근데 측정치도 보니까 기준도 잘 넘기고 이 수준에 맞게 함량이 나온 거예요. 그 수준에 맞게. 잘 나온 거죠. 그리고 철, 구리, 망가나연은 굉장히 부족하기 쉬운 미량 미네랄들이에요. 철의 경우 이 기준치 턱걸이를 하고 있고 이거는 좀 높게 나왔지만은 그리고 구리의 경우도 이거는 좀 낮죠. 근데 사료협회는 좀 높아요. 그리고 망간의 경우는 기준치에 좀 가깝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구리 이것도 좀 낮아요. 철도 이것도 되게 낮은 거예요. 공통적으로 예측치가 낮으면은 그 측정치도 낮게 이렇게 깔린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떤 결론에 다다릅니까? USDA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예측해도 그 결과치가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비타민의 경우도 마찬가지. 여기 이제 비타민 D의 경우 기준이 50인데 둘 다 낮잖아요. 측정치랑 예측치도 낮잖아요, 그죠? 사료협회에서는 이게 이제 결과가 안 나와가지고 우리가 제공을 못했지만은 아마도 낮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비타민 K는 이렇게 되게 낮게 나왔는데 K는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에코는 거의 K3 해가지고 메나디온 함량 기준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메나디온은 합성 물질이고 합성 비타민 K거든요. 우리 그거 먹이는 게 아니잖아. 비타민 K1을 먹이실 그 식물에 있는 거. 그리고 그 비타민 K는 식물에 있는 비타민 K를 먹여서 그 비타민 K를 충족시킬 수도 있지만 미생물이 정상적으로 만들어내요. 체내에서.
그러므로 이렇게 막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영양소라는 거죠. 피리 독신의 경우 좀 모자랐죠. 그래서 비타민 한 개, 두 개 정도가 좀 모자랐다라는 걸 볼 수가 있다. 근데 이 보호자분은 이제 보조제를 그래서 이제 같이 급여하시는 케이스였다. 이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이 마지막 페이지예요. 여기 예측치하고 측정치가 다 나오는데 두 개가 다 비슷한 수준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측정을 다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만 계산해가지고 그 함량 결과가 도출이 됐고 그게 에코 기준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 잘 균형을 이뤄냈다라면은 그냥 예측치 믿고 가셔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굳이 다 측정해 볼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 방법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영양균형을 이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 두 가지를 얘기 드렸어요. 우리 자연식 하는 데 있어가지고 마지막 현들 이 두 가지 위생관리 그리고 이제 영양균형.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확보하면 사람의 문제를 잘 확보하면은 그 개와 고양이한테 가공사료보다 훨씬 더 나은 퀄리티를 가진 그 시기를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연식을 급여하신다면은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만들어 주셔야 되고 상업사료를 급여하신다면은 아까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단편적인 정보만 가지고 가시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이제 합격한 거, 아주 나쁜 것들은 일단 제끼고 합격한 거 몇 개를 가지고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회사에도 들어가 봐야 되고 그리고 원료라든가 그 함량을 굉장히 꼼꼼하게 잘 비교해보고 그게 마케팅이라든가 그리고 이 회사가 어떤 R&D를 하고 어떤 검사 활동을 하고 그리고 어떤 철학으로 그리고 영양소 함량을 잘 제공하는지 이걸 다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한두 개만 가지고 평가하기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길어졌지만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